근데 지금 보면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 분위기가 있고 펜스 부통령도 거리두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들 가운데서도 부인이나 사위는 그냥 승복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기사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저희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라도 뭔가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분위기죠. 공화당의 기존의 정책과 기조들하고도 좀 다른 면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합의를 못해서 발표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천만 표 이상의 이제 그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쉽게 말해서 그냥 딴살림을 차리겠다. 정치적 딴살림을 차리겠다. 예. 그렇지만 공화당 지붕 안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공화당에서도 지금 상당한 여진이 지금 예상되는 것이죠. 미국 대선 결과와 전망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바이든 당선인 승리선언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요. 화합, 치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대선 과정에서 미국 사회에서 진영 간 갈등, 이 골이 깊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치유하는 데 힘을 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나 싶은데 특히 코로나19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지금까지의 대응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꺼내 들 것임을 시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에 들어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미국이 심각한 상황이죠.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4만 명에서 6만 명을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네. 그걸 보고도 저는 매일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100명 내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구의 10배가 안 되는데 10배라 그러면 한 1000명 나오면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이게 4만에서 6만이 매일 나오고 있었어요. 10만 명이 넘는 날도 그래서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최근에 한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지금 10만 명이 넘었어요. 12만 명이에요. 예. 지금 매일. 그러니까 이 초강대국이 가장 세계에서 취약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다분히 현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책임이죠. 이게 또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마스크를 안 써도 좋다라고 한동안 그러다가 네. 겨우 이제 마지막 가서야 조금 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어저께 그 카멜라 해리스나 바이든 연설할 때 이렇게 보면은 사이언스란 말을 해요. 과학을 신봉해야 된다. 과학자들이 마스크를 쓰라는데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고집불통인데 그게 국민의 보건과 건강은 생명으로 연결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잘못했으니까 지금 가장 급한 게 코로나 방역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진 것도 위스콘신 같은 데서 하루에 6천 명의 환자가 생겨요. 6천 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한 주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거부터 먼저 손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우리나라로 치면 질병관리본부센터장 이 사람을 완전히 비하해서 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예. 하물며 북한도 과학자를 존중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과학자고 그 질병본부센터 본부장하고 식으로 그런 분들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낙선까지 된 건데요. 어쨌든 바이든 당선자가 어저께 연설하는 거 보니까 분열에 대한 치유 그리고 통합, 단합 이런 걸 내세우고 저한테 가장 고맙게 그 연설 내용 중에 고맙게 생각되는 건 힘으로 전 세계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전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되겠다. 그거 한마디로 저는 인류의 그 국제 질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아질 거라고 저는 그런 희망을 느꼈습니다. 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행보 하나하나가 파격 그 자체였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한마디로 무난함을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이 무난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점으로도 그동안 많이 거론이 돼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만의 정책이나 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또 극복해야 할 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 무난함, 무색무취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제 큰 그릇으로 이제 활용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화된 미국 사회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역으로 이제 그렇게 활용하기를 이제 전 세계가 좀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게 만약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만의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면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미국의 고질병처럼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경제적인 양극화 그리고 이번에 확연히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한 정치적인 그 양분화 그거 네. 넘어서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이제 국내 대응 위기에서도 강력한 좀 리더십을 좀 발휘하면서 이건 코로나19는 보건 문제잖아요. 네. 이건 정파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래된 의회 지도자 출신인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공화당의 이제 주류 세력과도 좀 힘을 합쳐가지고 무색무취의 자기의 큰 그릇에 민주공화 양쪽을 다 담아서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은 그 선거 때 내세웠던 것처럼 다시 이제 미국의 본래의 리더십과 가치를 되찾는 일을 성공할 수 있겠죠. 어제 대국민 연설을 하던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고 이제 일요일이 됐을 때 대국민 연설 이후에 두 사람의 행보가 너무나 엇갈렸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가족들과 함께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고 이런 모습들, 평소와 똑같은 모습들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을 이틀째 갔습니다. 본인 소유의 골프장을 이틀째 가서 그리고 뭐 그 전에 선거는 부정이다 이런 트윗도 남겨놓고 그리고 나오면서는 골프장 차에서 뭐 엄지척 하는 사진이 또 화제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소송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런 다른 행보들 굉장히 좀 유익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바이든 후보는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당선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 기관장이 되시는 분들도 현충원을 방문해서 결의를 다지고 그야말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자기가 소속한 기관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 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선열들한테 네. 다짐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인데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네. 미국의 그 출신 자체가 아이리쉬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일랜드 사람인데 이 아일랜드 사람에다 또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개신교 사람들이 미국의 압도적 다수인데 캐톨릭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캐톨릭 좀 보수적인 성향이 많을 텐데 바이든은 진보 성향의 캐톨릭 신자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바이든의 성향 그 출신은 미국에서는 케네디 대통령 이후 처음인 그런 상황이에요. 이 예. 캐톨릭 대통령이 거의 드물거든요. 예. 케네디 이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신자로서 손녀하고 함께 성당을 방문해서 아마 지금 이제 나한테 주어진 무거운 짐을 잘 하도록 아마 기도하는 거겠죠. 뭐. 우리 국민인묘지 가는 행동이나 비슷한 거죠. 미국에서는 뭐라도 아링턴 국립묘지 많이 가죠. 워싱턴 DC에. 근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데 가는 건 좀 과도한 행동이고 평소처럼 성당에 가서 하느님한테 기도를 한 거겠죠. 예. 근데 트럼프는 본래 골프광이라고 잘 알려져 있고 예. 지금 속으로 그 끓어오르는 그야말로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을 때리면서 그게 나름의 화를 푸는 거죠. 자신을 다스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정신 건강이 매우 안 좋으니까 좀 야외 공기도 좀 마시고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사면초가예요. 예. 예,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 한두 번 얘기했지만은 항우가 유방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 뛰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랬죠. 마지막에 궁지에 몰려서 우민하고 함께 자결하는 그 상황에서 그 초나라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병사들은 자기 고향 노래가 들려오니까 전부 울면서 무기 버리고 다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몇 명 안 남아가지고 자결하는 그런 거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겉으로는 뭐 엄지척하고 그럴 줄 몰라도 지금 죽고 싶은 마음 그 자체일 텐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느냐를 여러 가지 수를 쓰는데 저분은 골프를 치면서 그걸 구상하는 거죠. 예, 뭐 생명은 다 소중한 거니까요. 홍 의원님 개인적인 뭐 죽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뭐 그 트럼프 대통령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겠죠. 예. 우리나라 표현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 글쎄요, 뭐 저 상황에 골프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좀 저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들.
편치는 않지만 정치적 행보라고도 생각이 좀 됩니다. 건재함을 좀 과시를 해야 돼요. 선거에서는 졌지만 트럼피즘은 남았거든요. 그 트럼피즘의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냥 숨어 있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줄 소송을 계속 예고하고 있는데 소송전을 불사하고 그리고 모든 주들에서 계속 기각을 당하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 잘못된 이번 사전 투표 제도, 잘못된 선거 제도 때문에 승리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7천만 표 이상을 던진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확실히 또 각인을 좀 시켜야 되는 것이죠. 남은 이제 바이든 당선인한테는 지금 정권 인수 기간이지만 트럼프는 분명히 이제 임기에 별로 이게 확 협조하지는 않겠죠. 네.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재기의 발판을 다지는 한 2달을 아마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 분위기가 있고 펜스 부통령도 거리두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들 가운데서도 부인이나 사위는 그냥 승복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기사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저희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라도 뭔가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분위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주류 적자 출신이면은 네. 이게 이제 공화당의 색깔을 다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복잡한 문제인데 네. 원래 트럼프는 아웃사이더 출신이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골치 아프긴 할 겁니다. 자신들의 공화당 대통령이긴 하지만 공화당의 색깔과는 또 상당히 다른 기조를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전당대회 여름에 할 때도 공화당 전당대회 할 때 대통령 후보만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정강 정책을 채택해서 변경된 것도 발표해야 되는데 네. 워낙 이 트럼피즘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공화당의 기존의 정책과 기조들하고도 좀 다른 면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합의를 못해서 발표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천만 표 이상의 이제 그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쉽게 말해서 그냥 딴살림을 차리겠다, 정치적 딴살림을 차리겠다. 예. 그렇지만 공화당 지붕 안에 있겠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공화당에서도 지금 상당한 여진이 지금 예상되는 것이죠. 미국의 정치 제도가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들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그저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부통령제입니다. 우리는 없는 제도인데 이 미국 대선 상황에서 주로 대통령에 대한 포커스가 집중이 되고 조명을 받았지만 부통령이 이렇게 또 조명받았던 과거 대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벌써부터 4년 뒤에 다음 주자로 민주당의 주자로 나설 것이다라는 현지의 그런 분위기들, 전망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부통령인데 사실 젊죠. 56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57이겠죠. 근데 대선 후보였고요. 대선 후보로 그 바이든하고 경선하면서 사실은 그 바이든의 아들 죽은 그 보 바이든, 예. 델라웨어의 법무장관 했던 보 바이든하고 절친인 친구죠, 예. 사실. 근데 카멀라 해리스가 작년에 그 대선 토론에서 뭘 지적을 했냐면 바이든 후보는 그 공화당 의원들하고 친한데 맥케인 같은 후보 얘기하는 거죠. 예. 공화당 후보들하고 이렇게 친한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인종차별주의자다. 네. 나는 소수민족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봐라. 그래서 굉장히 바이든이 당황했었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원한 관계가 그럴 수도 있는 아주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거기서 딱 겨냥해가지고 지명해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카멀라 해리스는 사실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이고 어머니는 인도계 출신으로서 기록을 3개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흑인 부통령이고 첫 번째 여성 부통령이고 첫 번째 아시아계 부통령입니다. 거기다가 이 바이든은 지금 78세, 우리 나이 78세로 예. 언제 좀 건강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졸지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해가지고 예. 2차 대전 마지막에 얄타회담하고 와서 바로 좀 있다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트루만이 대통령이 됐는데 트루만은 시골에서 시골 조그만 마을 판사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물론 상원의원이다가 됐지만 국제 정치를 몰랐. 트루만은 자기가 대통령으로 그 루즈벨트가 사망해서 쓰러졌는데
갑자기 대통령 됐는데 그때야 핵 개발하고 있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예.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이 카멀라 해리스는 젊어서 백악관에 박력을 주고 어저께 연설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철학 있는 연설을 해서 지금 벌써부터 대권을 이미 출마한 사람으로서 차기에 굉장히 유망한 대권 후보다. 저분이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하버드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가졌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버드 갈 수 있는 성적을 가졌는데 워싱턴에 있는 흑인 전용 대학을 나왔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야심찬 사람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법무장관을 거쳐가지고 상원의원이 돼서 상원의원 된 지 불과 4년 만에 백악관의 부통령으로 지금 등장했는데 차기의 대통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서 여성 오바마다 그런 지금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코로나19 지금 대처하는 거하고 여성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 예. 그러니까 흑백 평등 예.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아마 대권 후보로서 아마 발돋움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당선인 건강을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 당선인 본인은 지난해 ABC 인터뷰에서 본인이 재선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긴 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카멀라 해리스 의원이 부통령 당선인으로서 기대감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되려면 4년 뒤에 지금 좀 어떤 것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역시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그 바이든 해리스 콤비라고 하는 거는 딱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의 콤비죠. 그러니까 백인 그리고 또 안정감 있는 노년의 이제 지도자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오랜 이제 주류 백인 오너라고 하는 한 축하고 그리고 유색인종 소수계들을 대표하는 해리스. 예.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민주당인데 이제 이게 민주당이다라고 해가지고 전통적인 민주당원들의 투표 지지를 끌어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이제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어렵게 승리를 얻게 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흔적들 좀 지우면서. 동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소외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네. 정치적 양분화의 과정에서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정도에 가까운 내전에 가까운 이제 시민사회의 정치적인 양분 이거를 통합하는 축이 이제 되지 않으면은 사실 4년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또 똑같은 정치적 양분화 상황에서 뭐 7,500만 표 대 7,100만 표, 그중에 부동표 한 2,300만 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싸움밖에 좀 안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을 넘어서서 정말 미국이 이제 뭐 멜팅 팟이니 뭐 샐러드 볼이니 뭐 이렇게 미국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4년 내내 좀 설파를 좀 하고 거기에 합당한 정책들 특히 이제 코로나19 같은 거 백신이 만약에 나왔을 때 그거에 이제 백신의 접종 순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거를 뭐 하층민부터 할 건지 예. 백인 먼저 할 건지 소수인종부터 먼저 할 건지 그런 거 등등의 문제를 굉장히 이제 공정성 있게 풀어나가고 온 국민이 다 공감할 만큼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이제 그래야 이제 아마 다음 대선에서도 해리스한테도 좀 기회가 파란불이 켜질 것 같습니다. 내년 이제 1월 20일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입니다. 그 1월 20일 이후에는 바이든만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물론 그 시간, 그 2달여의 지금부터의 시간이 미국 사회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 참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평상시 같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인수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정권 인수 작업들이 인양 작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과연 순조롭게 갈 것인가 워낙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2달여간의 미국 사회는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로 이제 그 당선이 사실 투표 끝나고 개표 시작되면서 여러 방송국에서 차기 대통령은 누굽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진국에 사는지 정말 놀랍도록 우리가 발전했다는 걸 다시 느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복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다 기각되고 있고 겨우 이제 그 펜실바니아에서 그 펜실바니아 주 내에서의 법칙이 또 투표일 3일 뒤에 도착한 그 우편 투표까지 유효하도록 했는데 네.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지금 그걸 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원 판사가 그러면 투표일 다음부터 도착하는 그 투표용지는 따로 모아놔라. 분리해서. 예, 분리해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게 몇 표냐면은 4,000표 정도 된대요. 근데 지금 4만 표인가 앞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다 해서 다 트럼프 가져가라 그래도 3만 몇천 표가 남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트럼프가 불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200 수십 년의 미국의 역사적 전통으로 볼 때 거의 그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점점 고립되고 이단화 취급을 받을 겁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그런데 미트 롬니 전 대통령 후보는 물론이고 가까운 친구 상원의원들까지도 이게 뭐 사실 뭐 잘못된 거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러냐 자꾸 그러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론조사로 볼 때 상원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번에 이제 역전해서 앞설 거라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이제 거꾸로 지금은 공화당이 앞서 52명인가 3명인데 그것을 민주당이 50명을 넘어서서 과반이 될 거라 그랬는데 거꾸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50명을 공화당이 확보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명이 지금 미정인데 2명이 조지아주의 상원의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지아 주법에 의하면은 50%를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1월 달에 다시 뽑는데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그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공화당 표 다 날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원을 동수가 50명 대 50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50명 대 50명이 되면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상원 의장이 됩니다. 상원 의장은 평소에는 투표를 안 하는데 50대 50으로 가부 동수가 될 때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그러지 마라 그러고 있고요. 지금 가족들도 다 갈리고 있는데 사위인 쿠시너를 굉장히 총애하잖아요. 네. 쿠시너라든지 멜라니아 같은 가장 이방카는 아마 계속 불복하라고 그러는 네. 모양이죠. 그 두 사람은 지금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네. 거기에 승복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마지막 조지아가 결정되면 306석이 돼요. 그러면 74명 차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송에 이겨봐야 그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뉴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한국의 지금 금융시장 굉장히 안정되고 오히려 막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이 불안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더구나 미국의 지금 선물지수 같은 것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걸로 봐서 미국에서도 이거는 별 문제 아니다라고 다 간주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 거기에 대한 연구들 하고 있을 텐데 특히 북미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워낙 전 세계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은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이번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북미 핵 협상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거고 한미 관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국에 워낙 선결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뭔가가 가동되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3기,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를 했던 오바마 3기의 연장선이 되면 안 되고 네.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갔던 클린턴 3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많이 회자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클린턴 3기가 되려면은 그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고 평양에서는 이제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 빌 클린턴 대통령과 면담도 하고 실제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하려고 다 마음먹고 계획까지 짰던 그 순간 그 연장선이 된 3기가 되어야 하려면은 좀 중대 변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점검이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년 전에는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처럼 고도화돼 있지 않았던 네. 시점이죠. 제재도 거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 남북협력도 독자적으로 막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때였고 그리고 2000년 당시에는 미중 경쟁도 지금처럼 격화돼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상황이 여러 가지 좀 녹록치 않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린턴 3기가 될 수 있도록 한국 변수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도 취임할 때 그때 이제 북한도 이게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그 소식을
내부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에 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예. 새 당선자 나왔다 얘기만 그냥 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과는 뭔가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클린턴 3기가 될 거라고 이제 북한도 2009년도 당시 기대를 했던 건데,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보수 정부였죠. 대북 뭐 관여와 뭐 이제 그 개입의 기조는 가지고 있지만 네. 압박을 좀 병행하는 그 보수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뭐 남북 관계가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뭐 천안함 연평도, 금강산의 박왕자 씨 이제 살해 네. 사건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남북 관계가 속도를 낼 수 없었고, 한국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오바마 행정부도 뭐 북한에 관여할 수 있는 이제 전략적 기조를 뭐 동맹국인 한국이 가만히 있자라고 하니 북한에 대해서 약간 좀 압박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 전략적 인내 스탠스로 그냥 8년을 가버린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끝내지 말고 바이든 후보는 2000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안 풀리긴 하지만 지금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관성 있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또 7월에 도쿄 올림픽이 열리겠죠. 지금 예정대로라고 네. 한다면 그때 이제 한미일 협력의 구도에서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북한의 참여 등등등을 고리로 해서 그 2021년도에 그 동북아에서의 그 미국의 영향력,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냥 그 다자 외교의 틀을 깨고 다 양자 압박 외교를 하면서 깨져놨던 미국의 그 전통적인 리더십과 영향력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이제 설득을 하면서 내년도에 뭐 도쿄올림픽이나 여러 기회 등을 우리가 좀 잘 유도를 할 수 있다면은 내년도에도 좀 새로운 그림을 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클린턴 3기로, 그러니까 정책 검토 기간 한 6개월 이상 걸릴 거거든요. 뭐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고, 네. 그 기간을 최대한 좀 빨리 끝내고 좀 속도를 내게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정부의 큰 과제가 될 겁니다. 네. 홍 박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가 있으시면 네. 짤막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실상 김정은과의 친분은 쌓지만 비핵화에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독재자를 국제사회의 그 지도자로 소개해줬을 뿐 예.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굉장히 자기들의 지존을 모욕한, 즉 망발이다. 뭐 그러고 뭐 늑다리 미치광이 뭐 온갖 욕을 다 했어요.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사이가 좋다라고 다 알고 있지만, 트럼프가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화염과 분노 얘기하고 북한 전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뭐 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험악한 얘기는 바이든에 대한 얘기보다 더 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를 비판했던 거는 정적으로서 상대방의 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측면이 강해요. 네. 그리고 오바마 때 북미 간의 대화가 제대로 안 됐던 건 당시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미국이 대화하려 할 때마다 하지 마라. 저기 북한하고 대화해봐야 그 소용없다. 자꾸 우리 정부가 오히려 말렸어요. 네, 당시는. 그래서 바이든은 한미 공조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처럼 클린턴 김대중 정부처럼 지금 또다시 바이든 문재인 정부가 예. 이 같은 결을 같이 하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부가 외교만 잘하면 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